500년이나 이어진 조선이라는 왕조가 어떻게 한순간에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됐을까요? 정말 놀랍게도 모든 건 단 하나의 작은 변화에서 시작됐습니다. 오늘 조선 후기를 뒤흔든 이 거대한 나비 효과를 함께 추적해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볼 핵심적인 퍼즐입니다. 아니, 어떻게 농사기술 하나가 사회 구조와 경제, 심지어 사람들 생각까지 송두리째 바꿀 수 있었을까요? 그 놀라운 연쇄 반응의 과정을 지금부터 하나씩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 그 출발은 바로 모내기법이라고 하는 벼를 심는 새로운 기술이었어요. 이 모내기법은 그야말로 도미노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우선 농사에서 가장 힘들고 귀찮은 일이 뭐겠어요? 바로 잡초 뽑는 거, 김매기잖아요. 그런데 이 모내기법 덕분에 김매기에 드는 노동력이 엄청나게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 이제 한 사람이 훨씬 더 넓은 땅을 농사지을 수 있게 됐고, 심지어 쌀을 수확하고 나서 그 땅에 보리까지 심는 이모작도 가능해졌죠. 이게 바로 광작이라는 대규모 농업의 유행으로 이어졌고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 농민층이 땅을 많이 가진 소수의 분홍과 자기 땅이 없어서 하루하루 품을 팔아 먹고 사는 대다수의 임금 노동자로 나뉘게 된 거죠. 농촌 사회의 뿌리가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농업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늘으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기존의 세금 제도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게 된 겁니다. 모든 걸 완전히 뜯어 고쳐야만 하는 상황이 온 거죠. 이 표를 보시면 당시 상황이 한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매년 풍년이냐 흉년이냐에 따라 널뛰던 토지세는 영정법으로 딱 고정시켜버렸고요. 또 부패한 관리들이 이걸로 장난을 많이 쳤는데 각 지역의 특산물을 바치게 했던 공납은 대동법으로 바꿔서 그냥 토지 기준으로 쌀을 내게 한 겁니다. 훨씬 간단해졌죠. 그리고 군대 가는 대신 내던 옷감, 즉 군포가 너무 부담됐는데 균역법으로 이걸 딱 절반으로 줄여줬습니다. 이 모든 개혁은 어떻게든 백성들의 삶을 짓누르는 문제를 해결해보려는 필사적인 노력이었던 셈이죠. 그런데 대동법이 가져온 가장 중요한 결과는 바로 공인이라는 새로운 상인계층의 등장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뭐랄까요, 정부 공식 조달업체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공인들이 정부로부터 세금으로 거둔 쌀이나 돈을 받아서 나라에 필요한 물품들을 시장에서 대량으로 사들인 거죠. 바로 이 과정에서 전국의 시장이 하나의 거대한 유통망처럼 연결되고 돈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상품화폐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그야말로 엔진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회가 이렇게 빠르게 변하니까 당연히 국가적인 차원의 대응이 필요했겠죠. 이때 등장한 인물들이 바로 조선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손꼽히는 영조와 정조입니다. 두 사람은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그냥 지켜만 보지 않고 직접 관리하고 이끌려고 했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면 두 왕의 스타일 차이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영조는 안정을 추구했어요. 균역법으로 백성들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법전을 다시 정리하는 등 기존 시스템을 안정시키는 데 집중했죠. 반면에 그의 손자 정조는 혁신가였습니다. 규장각을 만들어서 새로운 인재를 키우고 자신만의 친위 부대를 만들고 상인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주는 등 훨씬 더 미래지향적이고 과감한 개혁을 밀어붙였죠. 이런 경제적, 정치적 격변은 당연히 사람들 생각까지 바꿔놓았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책상에 앉아서 하는 탁상공론만으로는 이 복잡해진 세상을 설명할 수가 없었거든요. 바로 이 지점에서 실학, 즉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학문이라는 새로운 지적 흐름이 태동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정말 흥미로운데요. 실학자 박제가가 남긴 말입니다. 재물을 우물에 비유했죠. 계속 퍼내야 새 물이 고이지 가만두면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바로 소비를 해야 생산도 활발해진다는 주장입니다. 절약을 최고 미덕으로 여기던 전통적인 유교 사회에서 이건 정말 파격적이고 급진적인 생각이었죠. 돈은 쌓아두는 게 아니라 흘러야 경제가 산다는 겁니다. 심지어 토지 문제에 대해서도 정말 놀라운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보세요. 이름은 똑같이 한전론인데 두 학자의 목표는 정반대였어요. 이익은 가난한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생계유지용 땅, 즉 영업전은 절대 팔지 못하게 하는 한선을 만들자고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박지원은 부자들이 끝도 없이 땅을 사들이는 걸 막기 위해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땅의 상한선을 정하자고 주장했죠. 같은 문제를 두고 전혀 다른 해법을 제시한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나라를 바꿔보려는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시스템은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시대는 또 새로운 문제를 낳았고 결국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조선은 극심한 부패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19세기는 그야말로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왕의 외척 같은 소수의 가문이 나라 권력을 독차지하는 세도 정치가 시작되면서 관직을 돈으로 사고 파는 일이 비일비재해졌죠. 그 피해는 당연히 고스란히 백성들의 몫이었습니다. 결국 1811년에 홍경래의 난이 터졌고 마침내 1862년에는 진주에서 시작된 작은 저항이 부패한 세금 징수에 항거하는 전국적인 농민봉기로 번져나갔습니다. 시스템이 완전히 고장나버린 신호였죠. 조선 후기에 이 나비 효과를 따라와 보니 지금의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작은 농업 기술 하나가 한 시대를 통째로 바꿔놓았다면 지금 우리가 어쩌면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기술적, 사회적 변화들은 과연 우리의 미래를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가게 될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